네. 지난 여름 많이 더우셨죠? 입추가 지났고요. 말복이 지났고요. 곧 처서가 다가오는데요. 요즘 시원해져서 살맛 나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절기는 바뀌어도 속이지를 못하나 봅니다. 자, 오늘 작가와의 만남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서 살맛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나눔 공동체 북프롬 대전 제121회 저자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인 MC를 맡은 동화작가이고 신앙송가인 김종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 아동문학회 푸른메아리 제41집 별야 별 따러 가자의 대표 저자이신 박순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저자님이 한 분이 아니고요. 이 별이야 별 따라 가자의 작가님들이 패널분들이 모두 작가님들이시고요. 저도 오늘 이 책에 엄마 제발이라는 동화를 실었습니다. 패널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네, 패널 세 분들은 순서대로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입니다. 오늘 별이야 별 따라 가자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책 제목으로 제 책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영광스럽습니다.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대학에서 시창작 강의를 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이번 별이의 별 따러 가자에 실려있는 제 평론을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의 개수가 많이 모자라서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남자 유인걸입니다. 네, 오늘 김용훈 동화 작가님, 유인걸 동시인님 그리고 김명희 평론가님께서 함께를 해주십니다. 자기 소개도 참 멋있게 작가님들답게 잘해주셨죠. 이분들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자와의 만남은 별이와 별 따러 가자 아동문학에 관한 이야기들로요. 박순길 작가님과 패널 작가 세 분께서 여러분을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질문이 있으니까요. 준비를 해주셨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표 작가이신 박순길 저자님을 소개합니다. 박순길 작가님은 1987년 시문학으로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셨고요. 현재 대전 문인협회 평론본과 이사이시고 대전 아동문학회 회장이십니다. 동시집으로는 노래하는 메아리, 아기는 교장 선생님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시집도 여러 권 가지고 계시고 시인으로 그리고 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먼저 박순길 저자님의 대표 저자님의 별이야 별 따라 가자 북포럼 시작 강연을 듣겠습니다. 책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또 푸른메아리 본체 대전 아동문학회의 태동 그리고 이 책의 역사 등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가 매우 낯설어서 퍽 주저스럽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오늘이 72주년을 맞는 광복절인데요.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문학회 이 행사도 약간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입니다. 어린이란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하신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뜻에서 바로 국권운동을 해보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어린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야 함을 온 세상에 알렸고 또 어린이 운동으로 설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다름 아닌 그 어린이들의 심성을 바르게 이끌고 또 바르게 자라게 해야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다른 문학과 달리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오늘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행사가 뜻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김영수 그 세미나 주제 발표자께서 초창기 멤버로서 자세하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전 아동문학은 그 1973년도 그 소수의 그 문학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충남 아동문학회를 그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그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동화로 뭐 한상수, 구진서, 정만영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또 여기 김영훈 선생님, 그리고 동시로는 그 아까 주제 발표했던 김영수, 유정설, 유창근, 또 동국으로는 이번에 특집을 마련한 변상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에 한상수, 그리고 부회장의 구진서, 그리고 아까 주제 발표했던 김영수 선생이 사무국장을 맡아서 처음 그 아동문학계 살림을 꾸렸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 돌아가신 작가도 있고 또 생존하신 작가도 팔순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아동문학의 그 역사와 또 세월의 무상함을 함께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 아동문학은 1973년도에 7월 17일 날, 그때는 충남이었습니다. 충남도내 글짓기 교사 그 모임이 있고 난 후에 별도로 충남 아동문학회를 조직하자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대전이 충남에 소속되어 있어서 활동은 주로 대전에서 이루어졌으나 단체명은 충남 아동문학회였습니다. 1973년 10월 같은 해죠. 10월 2일에는 아동문학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의 태동을 널리 알렸는데, 이날 저녁에는 그 김효섭 선생이나 또 송명호 선생님 등 선배 무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 아동문학에 만든 책의 이름은 지금 앞에 가지고 계신 푸른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처음으로 푸른 메아리 창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푸른 메아리가 발간되어 오다가 1997년도에 이 대전과 충남이 행정구역상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충남 아동문학회에서 대전 아동문학회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동문학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대전 아동문학은 질적으로 봐도 전국에 손색이 없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로도 알려지고 있고 또 몇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널리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1년 동안 우리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들이 우리 지방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에서 으뜸 일꾼으로서 상당히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 아동문학회가 1973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 깊은 단체고, 또 회원들이 작품이 교과서에도 실리고 또 노래로도 불려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김영훈 동화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별이야 별 따라가자, 이 책이 김영훈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듣기만 해도 동심과 판타지가 느껴집니다. 동화에는 판타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동화가 분화해서 소년 소설로 그런 장르가 생겼습니다만은 동화의 그 원류, 아동문학의 원류는 동화입니다. 아까 우리 문학관장님께서 아동문학이 어떤 문학의 원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맞습니다. 이 환타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 기록문학 이전의 그 원시문학 상태에서는 구비문학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왔는데요. 이 전승되어 온 구비문학이 다 신화나 전설, 민담 이런 그 형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면서 다시 말해서 이게 환타지 문학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발명이 되고 사람들이 그 인지 그 사람이 점점 더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기록문학이 되고 이것이 서사문학에서 소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환타지보다는 리얼리티 쪽으로 자리를 잡죠. 그렇게 되면서 동화, 환타지 동화가 리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소년 소설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러나 아동 문학이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문학의 시초가 환타지에 이렇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환타지는 문학의 본질이고 처음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환타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동화가 모든 문학의 원류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금 이번에 그 푸른 메아리 제41쪽에 6분의 동화가 게재가 되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동화 별이와 별 따라 가자, 김영희 동화 향기로 떠나는 시간여행, 그리고 유인걸 동화 불개미 나라 요 3편이 환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타지는 유형이 좀 있어요. 하나는 아까 그 주제 발표를 한 동시인 김영수 선생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시에서도 의인화를 많이 하잖아요. 생물이나 무생물, 특히 그 식물이나 동물 이런 거에 의인화해서 인격을 주는데 인격을 주면서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동화, 그런 동화를 의인화 동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 환타지가 있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동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세계를 그린 몽환 환타지. 그다음에 뭐 열려라 참깨 하는 그런 하면은 뭐 바위문이 열리고 거기에 보물이 나오고 우리 흥부와 놀부에서 박을 켜면 뭐 이게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하는 그런 마법적인 상황이죠. 심청이가 죽었다 다시 연꽃으로 살아난다든지 하는 그런 동화가 마법 환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신화나 전설이 계속해서 구비문학으로 오다가 기록문학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전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전승 환타지, 이런 환타지들이 환타지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타지 문학 자체가 문학의 본류이기 때문에 환타지는 문학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유인걸 선생님이 불개미 나라 이제 불개미 두 종류의 불개미가 서로 자기 그 영역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불개미들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그 환타지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동화를 작성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환타지 동화지만 그 의미, 말하자면 메시지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 주제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타지 동화는 그 동화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표현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주제의식을 심어주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주는 이런 그 판타지 동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판타지 동화를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잘 맞는 동화가 많이 만들어져서 읽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류인걸 동시인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요나 그 전래동화는 리듬이 있어서 노래로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동시는 리듬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생각이나 느낌을 우리가 함축적이고 또 이것을 시화해서 이렇게 운율적 언어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시를 쓰면서 동심을 헤아려서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쓴 그 시를 우리가 동시라고 합니다. 이제 이 동시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래동요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전래동요는 뭐예요? 짜임이 규칙적이고 또 리듬이 반복되는 전통적인 아주 정형화된 정형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태동기에 나오는 동시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이 정형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윤석중님의 먼 길을 보면은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가려고 아가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그래서 7호조의 정형시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윤구경 선생님의 반달도 7호조이고요. 방정환 선생님의 형제별 7호조이고요. 한정동 선생님의 따오기 8호조, 유지영 선생님의 고드름 6호조,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 7호조. 그래서 7호조가 제일 많습니다. 7호조가 많은 것은 이 7호조의 운율이 우리 민족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그 요즘에 와서 좀 리듬이 있는 이런 그 시들을 만나기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렇게 정형시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형시라는 것은 정형 어떤 형식의 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의 감정 표출에서 감정을 그 표현하는데 어떤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잃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확장을 위해서 아무 구속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 그것 때문에 자유시를 쓰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정형화 시키려면은 시를 써놓고서 정형화 시키는 창작 과정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어떤 복잡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의 특성을 우리가 글쓴이의 감정을 노래하듯이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시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정형시를 좋아할까요? 자유시를 좋아할까요? 어린이들은 정형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주독자인 어린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면 이런 그 리듬이 있는 이런 시를 써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시를 읽다 보면은
거기서 저절로 흥이 나고 노래가 되어 나오는 그런 그 참 맛을 그 어린이들이 알고 그것을 경험하게 이렇게 하도록 우리들이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수까지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동시가 저절로 노래가 돼서 아동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희 작가님께 질문합니다. 김영희 작가님은 이번 푸른 메아리 제41집에 주목할 만한 서평을 2편이나 쓰셨거든요. 매우 수고가 많으셨고요. 먼저 김영훈 장편 청소년 소설 장군님의 말씀이 역사인식이 깊은 작품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소설을 읽는 독자를 위해서 좀 도움 말씀 주시겠어요? 네, 김영훈 작가의 장군님의 말씀은 선생님 대학 시절에 쓴 호서문학상을 받으신 화해로운 이후에 역사인식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이 한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작가가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 먼저 잘 알아보면 그 작가의 상상력을 따라가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설에서는 작가의 그 경험의 질이 미학적, 그 심리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서해의 그 가난이라는 작품, 극빈한 그런 가난을 경험하고서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서양의 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해밍웨이 작품들, 이런 유명한 작품들 보면은요, 그 작가가 그 사회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했는가가 중요하게 그 작품 속에서 재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작가가 걸어온 경험한 그 시대적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작품을 이해할 때 우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훈 작가 역시 우리 한국의 근현대 사회에 그 큰 맥을 같이 하면서 살아온 작가입니다. 6.25 5살 때 6.25를 겪고 3.15 부정선거를 겪고 4.19를 겪고 5.16을 경험하면서 그 살아오면서 아픔과 그 상처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서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 재현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렇게 우리 김영훈 선생님의 그 삶을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작가의 상상력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잠깐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브라질 대사관에서 귀국하기 전에 아버지의 그 요청에 의해서 박동수 중학교 3학년짜리 그 아들이 컴퓨터에서 그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그 검색어를 칩니다. 청양의 칠갑산이라고 쳤을 때 그 화면 속에서 그 박주만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안내에 의해서 그 박동수라는 그 한 어린이가
할아버지 몸속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그 16살 그 어린 시절의 그 역사적 경험과 그 박지만 할아버지와 김지선 할머니의 그 연애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타지 소설로 쭉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그러면서 이제 석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시절과 부여 왕림을 오가면서 알게 된 그 백제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너무 길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여튼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험을 찾아 시간 여행을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엮고 있거든요. 이 작품은 역사인식 속에서 역사인식 속으로 그 확장을 의도하는 그 작가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액자 소설로 판타지 기법을 사용해서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개되는 소설입니다. 정의에 앞서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독자에게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그런 소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군님 말씀이 몇 편, 그러니까 인쇄를 또 한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독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 작가님의 중후한 감사 평 잘 들었습니다. 박순길 대표 저자님께서는 대전 아동문학회 대표 일꾼이로 일하고 계신데요. 대전 아동문학회라는 단체를 이끌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우리 아동문학회에서 일어난 일 모든 것이 다 뭐 역점이고 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회원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작품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 3가지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회원 간 친목과 화합에 힘쓰고 있다는 면에서는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 설을 지나고 보름 무렵에 신년 할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또 윷놀이를 신명나게 한판 놉니다. 그 다음에는 당해년도 아동 문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회장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또 우리 회원들의 여러 의견을 듣습니다. 오늘 실시하고 있는 북포럼도 이 신년 할애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봄,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꽃피는 4월과 단풍이 고운 10월에는 야유회를 가져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자작 작품을 낭송하는 그런 낭송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회원들의 유고시에는 대전 아동문학장을 거행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가시는 분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며 특집을 마련해서 고인의 작품을 조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작품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푸른 메아리가 출간되면 바로 이 무렵이죠. 세미나 행사를 개최해서 작품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심도 있는 주제 발표를 합니다.
또 그 회원들의 그 질의응답으로 회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해소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이 질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철판 기념회 때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푸른 메아리에 실려 있는 그 본인의 작품을 낭독해서 그 회원 상호간 서로 작품을 엿보고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회원 상호간 그 정보 교류인데요. 그 회원들이 이렇게 작품집을 출간하면 맨 처음 우리 회원들한테 작품집을 이렇게 발송하고 또 임원진에서는 그 작품집을 영구히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대전 아동문학회 카페에 공지를 하고 또 발자취에 영구히 이렇게 그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문학의 향기나 또 각종 그 방송에 출연 시 이 사전에 이렇게 전 회원들에게 공지해서 그 모두가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수상을 할 경우에도 또 안내를 해서 축하를 하거나 또 사전에 그 수상 장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원 상호 간 정보 교류에 힘쓰고 있다. 많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시죠? 어느 단체든 대표나 회장은 참 책임감이 크고 할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봉사 중에 봉사의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고 또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회장이나 대표님들이 참 봉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순길 대표 저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시 김영훈 동화 작가님께 질문합니다. 동화의 주 독자는 아동이지만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 시장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잘 읽히는 동화가 되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동화를 쓰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동화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이미 다 주제 발표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문학에서의 작품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작품을 읽고 좋은 심성을 가지고 성장해서 나중에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삶을 아주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에서 어린 시절에 읽는 동화와 동시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화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저건 아이들이 읽는 글이다 이런 잘못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학이 갖는 본질은 첫째로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남녀노소 식자나 그렇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이것이 이제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또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데 아동문학 작품이 다른 어떤 일반 문학, 여기서 일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문학인데 성인문학에 비해서 조금 그 격이 낮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 문학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동문학 작품, 동화, 동시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독자층이 넓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그 동화를 관심 있게 쓸 수 있는 동화를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후진들에게
그런 그 도움 말씀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동심을 바탕으로 해서 쓰면 좋은 작품이 써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심은 어린이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 어린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동심은 어머님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 처음 갖는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다. 탐욕이 없고 지나친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그런 동화와 동시 이런 작품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시 자기 그 때가 낀 마음을 벗겨주고 특히 어른에게 동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것은 어린이에게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성인도 재미가 없으면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이 발달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과정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시절,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벽에를 가지고 인형놀이를 하는데 벽에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고 인형을 가지고 또 바꿈놀이를 하는 소꿉놀이를 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데도 하루 종일 인형하고도 벽에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은 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동식물 또는 무생물까지 영혼이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동화를 쓰거나 동시를 쓰면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글은 아까 우리 김영수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이 되면 어린이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노인이 되면 대부분 그 탐욕적인 그 자기 삶의 어떤 그 욕심이 많았던 욕망이 컸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인간이 처음 갖는 동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재미있으면 어른도 함께 재미있고 노인도 재미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에게 잘 읽혀지는 동화, 동시 이것을 말씀드린다기보다도 문학의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데 다만 아이들이 심리적인 면이나 아동 발달 면에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써서 책 그 작품 속에 들어오면 일단 그 속에 흡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인한 인상을 주는 그런 어떤 좋은 신선한 소재를 찾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심을 바탕으로 써야 하고 또 주 독자인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그런 면까지 유의하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김용훈 작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동시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동시를 읽다 보면은 몇 작품은 리듬이 읽혀지고 또 몇 작품은 악린 뭐 그런 작품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읽다 보니까 노래로 만들어져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리듬감 있는 동시들이 많았습니다. 61쪽에 나오는 하복실 선생님의 책이라는 동시를 보면요. 엄마는 책이 다정한 친구이고요. 아빠는 TV가 즐거운 친구이지요. 오빠는 책이 좋은 친구이고요. 나는 스마트폰 뿅뿅이 친구이지요. 어떠신가요? 좀 리듬이 느껴지시죠? 전혀 리듬 없는 것도 있고 또 연이나 행에서 리듬 느껴지는 동시도 있는데요. 대전 아동문학회 회지를 보면 앞에서 읽어드린 하복실 선생님의 동시를 그 작품을 비롯해서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동시가. 류인걸 동시님께서는 원로 동시인으로 좋은 동시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시가 많이 게재가 된 것은
저희 그 대전 아동문학회 회원 중에 동시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시인이 약 2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설가는 3,000명. 그러니까 소설가보다도 시인이 6배, 7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마 이 시 쪽에 좀 더 우리 정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나 뭐 동화나 다 쓰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시는 순간적인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동화나 소설 같은 이런 긴 글들은 그거는 순간적인 집중력보다는 지구력을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이미지화가 돼버리면 시는 하루 저녁에도 뭐 완성이 돼서 나올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설이나 동화는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 저녁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마 그런 쪽에서도 아마 처음에 글을 쓰기, 글을 접근하는 그런 단계에서 좀 그런 쪽에 부담감이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시 쪽으로 좀 몰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은동 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동문학가이신 이원수님은 4가지로 동시의 특성을 구분하셨어요. 어린이가 알 수 있는 말을 쓴다. 시의 표현과 기교가 단순하고 소박하다. 시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 어린이에게 이해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생활이 소재가 되거나 성인이 아동이 된 심리 상태에서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아동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2015년 우리 대전 아동문학회 세미나에서 이 전영관 박사님이 좋은 동시란 어떤 동시인가란 주제로 발표를 그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해지에 실렸는데 이 전 박사님은 좋은 동시로 역시 4가지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첫째가 동심이 깃들어 있는 동시, 즉 어린이의 정서에 맞게 쓴 시. 두 번째로 교훈적이 아니라 교육적이며 문학성이 있는 시.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생각이 들어있는 시. 네 번째로 어른이 읽어도 좋은 시. 하나가 더 있네요. 5번째로 어린이다운 상상력이 풍부한 시로 감동을 불러일으켜 자아의 변화와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동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좋은 동시란 시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 우선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아야 되겠고요. 어린이다운 상상력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동시가 좋은 동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동시에 관한 말씀을 네, 박수 힘껏 보내주세요. 좋은 동시에 관한 말씀을 아동문학가 이원수 선생님과 그리고 고인이 되신 전영관 박사님 논문을 참고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좋은 동시는 어린이 독자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책에 있는 동시 작품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1집엔 11분의 동시인이 동시 61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A형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정영씨가 8편이고 자유씨가 53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자유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우리들이 일상에서 보면은 정장보다는 캐주얼을 선호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하고 또 관련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거나 어떤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많고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렇게 작가의 마음대로 쓰는 이렇게 자유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면적으로 분리해 보니까 서정시가 26편, 서경시가 13편, 생활시가 22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시하고 서정시는 경계가 참으로 묘해서 분류하시는 분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도 보면은 서정시가 많음을 알 수 있고요. 시의 소재를 보면은 마음과 생각을 소재로 한 시가 20편, 사람을 소재로 한 시가 13편, 자연이 6편, 식물이 6편, 천체, 해, 달, 별, 천체가 5편, 동물이 4편, 풍습이 2편, 물건과 기구가 2편으로 역시 마음, 생각, 사람 순이었어요. 소재가.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역시 인간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쓴 시가 서정시 아닙니까? 우리가 서정시가 많으니까 자연히 소재면에서도 서정시와 이렇게 관련된 그런 그 서정적인 소재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 좀 구체적으로 덧붙여 보면은 첫째로 일상에서 접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물이나 현상에서 글감을 많이들 찾았습니다. 우리 최정순 시인님의 솜사탕, 아까도 낭송해 주셨는데 아저씨 주먹선이 하나둘 굴러가면 노란빛 동글동글, 분홍빛 둥글둥글, 이렇게 그 솜사탕을 만든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시화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정서를 고려하여 눈높이와 마음의 깊이를 헤아렸습니다. 한금산 시인님의 만약에 말이야, 혼자 가는 그의 고양이처럼 뒤를 따라가는데 휙 돌아서면 어쩌지?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일이 없는데 너 누구니? 하면 어쩌지? 하는 동시인데, 이게 앞에 가는 아이는 분명히 여자아이 같고요, 뒤에 가는 아이는 분명히 남자아이 같습니다. 남자아이는 이미 그 여자아이를 찜해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졸졸 따라가는데 걔가 확 돌아보면 내가 말이 막히는 거죠. 이 어린이의 그 어떤 그 초기에 그 음터우는 그런 그 이성 간의 사랑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개성이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작품이 많았는데 김영수 시인님의 해당화, 바닷가 뚝길 가득 누나가 앉아있다. 바닷가에 누나가 쫙 앉아있는 거예요. 뭘까요? 해당화겠죠. 해당화. 저도 초임지 학교에 가서, 저는 고향이 충북이에요. 바다가 없는 데서 살다가 제가 바다를 처음 보고서 그 백사장에 풀도 없는데 해당화는 피어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마 이 해당화 꽃을 보면서 누님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독창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가 많았습니다. 우리 박순길 회장님의 생각으로 내리는 눈 보면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의 포근한 이불이 되고 메마른 저수지의 식수를 채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미래 주인공을 위해 아이들이 똑바로 걷도록 발자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하얀 그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 위에 함께가 구두 발자국 그랬잖아요. 누가 새벽길 걸어갔나 그랬어요. 근데 그 시에서는 발자국을 보고 누가 먼저 갔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 회장님의 같은 눈인데 소재는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포근한 이불이 되고 메마른 저수지에 식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뒤에 있어요. 발자국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똑바로 걷도록 발자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보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삐뚤빼뚤 살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삐뚤어진 발자국은 다시 반듯하게 나가겠다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영관 선생님의 그 교훈적이 아니고 교육적이어야 된다는 거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교훈적이라고 하는 건 타의적인 거예요. 너 이거 뭐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이고, 자의적인 것은 이거는 교육적인 겁니다. 교육적인 거. 그래서 아이가 발자국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가고 채찍질하는 거지요. 5번째로는 감각적인 표현들이 돋보였어요. 감각은 뭐예요? 오각을 총동원했다는 거죠. 김영수 선생님의 굴뚝새를 보면 바람은 살랑살랑 나뭇잎 잠재우고 저녁놀 산에 숨어 별들을 불러오면 굴뚝새 가족사랑이 별꽃으로 핍니다 해서 이걸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지요. 이 시는 보면은. 그래서 좀 이런 감각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작품은 이제 총체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마음의 깊이를 헤아려 어린이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어린이다운 상상력으로 시화를 시켜 맑은 심성을 길러주고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작품들이었다고 이렇게 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좀 더 사랑받는 동시를 창작하기 위해서 좀 뭔가 어떤 점을 노력해야 될까 하는 점이 첫째로 동시의 밑바탕에 아름다움을 깔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는 현세에 부끄럽고 어둡고 질퍽질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문학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번째로는 동심을 더 생각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언어는 잘 고르고 잘 배열하고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지만 살아있는 말로 어린이들의 정서를 더 헤아렸으면 좋은 동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3번째로는 주제가 있는 동시를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평론가들이 평한 걸 보면 가끔 시인은 없고 어린이만 있고 어린이 생활만 있다라는 그런 그 부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인은 시인데 묘사만 해놓은 거예요. 묘사만. 거기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주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없다는 것은 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의 효용성이 있으려면은 우선 깨달음을 얻거나 그 시를 읽고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정서적인 안정을 얻거나 또는 교육적으로 어떤 유익함을 얻으면 그것이 시의 효용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번째는 3번째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교육적인 면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리듬이 나타나게 쓰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운율이 동시에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삶을 제대로 담아 우리가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동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동시를 쓰는 우리 회원 여러분은 치열한 작가 정신과 시 정신으로 자기의 문학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그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데 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인걸 동시님께서 짧은 시간에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고 주제나 소재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김용희 작가님, 아까 김영훈 동화작가님의 청소년 동화 작품평을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166쪽에 나오는 이문희 시인님의 동시집 심심하진 않을 거야에 대해서 논해 주시고요. 또 이문희 시인님의 작품 세계도 아울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설의 경우에는
그 작가의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심미적인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운율이나 은유, 메타포에서 그 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겠죠. 이문희 동시 그 심심하지 않을 거야에서는 제가 예술성에서 그 교훈성까지를 조화롭게 이룬 그런 작품을 발견하였어요. 아동들의 그 생활상을 서정의 언어 위에 얹어서 시로 형상화하는 이미지가 대단히 세련돼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정이라는 것은 그 작가적인 그 인식까지를 포함하는 서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따뜻하고 인간미 있는 그런 인간미 있는 그런 소박한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희 씨의 그 시세계에서 는 특별히 시세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특별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성찰적인 태도나 그 아동문학에서 동시에서 보기 어려운 역사에 대한 인식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심심하지 않을 거야 이 책 속에 맨 나중에 나오는 강물 이야기에서 보면 8편의 그 금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백제의 역사와 결합하여서 역사인식이 감각적인 이미지들과 어떻게 결합해서 수준 높은 시로 승화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문희 시인의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동문학은 동심을 나타내야 하고 또 그것을 잘 나타내야 좋은 작품인데 김용훈 작가님, 이문희 시인님의 작품평 잘 들었고요. 이어서 류인걸 시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동들에게 사랑받는 동시를 쓰고 싶은 마음은 동시인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자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대중매체가 활자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문학이 가장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던 시기는 활자 매체가 호황을 누릴 때였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이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활자 매체가 밀려나고 보니까 요즘에 와서 우리 아동문학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뒷전으로 걸음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한 예로 보면은 동화집은 그래도 좀 가끔더러 구매자가 있다고 하는데 서점에서 동시집을 사가는 구매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동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독자인 어린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떤 그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제일 첫째는 작가들 쪽에서 먼저 그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작가만 해서는 안 되고요. 출판사 쪽 그리고 교육관계, 가정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작가 쪽을 한번 볼게요. 첫째는 동심의 실체를 좀 파악해야겠다는 거예요. 동심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우리 김 회장님께서도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변하지 않죠. 그러나 동심에 접근하는 방법과
사회 현상은 변합니다. 변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쓴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콧두리 송아지 목신 울음이 텅 빈 들판을 가로지르면 너울대는 강물 저편 산속 마을에 모락모락 저녁 연기 피어오른다. 이거는 저희 고향이 대청댐 수몰지역인데 대청댐이 생기기 전에 제 고향의 마을에 청경을 그 노래 제가 이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고향에서 초등학교만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대전으로 유학을 나왔기 때문에 일찍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저녁낮을 되면은 콧두리 송아지가 들판에 텅 빈 들판에서 매는 송아지가 울었어요. 그리고 건너 마을 그 강 건너 마을에 있는 그 마을에서 저녁인가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콧두리 목신 울음이 텅 빈 들판을 가로지르겠습니까? 지금 들판에서 콧두리 송아지 구경할 수 없어요. 어디 가야 있습니까? 축사에 가야 있어요. 축사에. 그리고 그 너울대는 강물 저편 산속마을에서 저녁인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까? 안 나요. 저녁 때가 돼도 다 전기밥솥으로 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어린 시절하면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의 어린이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심의 실체를 파악해보자. 더 파악하고 글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동시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인사회에서 쓰는 언어 또는 죽어있는 언어는 사전에는 혹시 나와 있을려나 모르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안 쓰는 언어예요. 그리고 작가 혼자만 쓰는 언어도 있거든요. 그런 죽어있는 언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부적합한 내용, 난해한 표현, 거기에다가 좀 지나친 성적 표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하고 묘사를 하건 서술을 하건 좀 줄이고 단순화하고 간결화시키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감수 통로, 받아들이는 통로죠. 또 사유체계, 생각하는 체계는 그렇게 어른들처럼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백을 통한 울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재미와 감동을 함께 지닌 동시를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2000년대 중반쯤에서 언어 유의적인 동시가 많이 나왔어요. 소위 그걸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말장난이죠. 그래서 재미를 너무 앞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코미디와 같은 거 그냥 웃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발상이 어떤 참신함의 재미를 가져다 주고 그런 감동을 주는 시를 써야 되겠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면은 이게 45도만 봐요. 그런데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빠지면 봐요. 해서 네 다리가 쫙 하늘을 향해 있으면 돼지가 하늘을 봅니다. 저는 그것이 시를 쓸 때 그게 바로 전환이라고 그래요. 발상의 전환. 그런 그 발상의 전환이 가져와야 있어야 그 시가 감동을 주고 어떻게 새로운 깨달음이나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시의 효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출판사 쪽을 보면요, 첫째는 유명 출판사에서 동시집 자기 돈으로 출판사 돈으로 출판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상업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동시비를 내는 분이 자비로 출판을 합니다. 그렇게 출판비를 절감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시집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시집이 투자를 적게 하니까 조금
그 시집 자체의 품격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이 시집을 내는데 몇 권을 찍습니까? 몇만 권 찍습니까? 500권. 많이 찍으면 1000권 찍겠죠? 그러고 이렇게 돌려보면 끝납니다. 그 책이 어떻게 어린이 독자 손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그 연구의 대상이 되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누구의 그 취향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린이들의 취향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걸 구매하는 사람, 부모의 취향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예, 아동도서 시장은 지금도 호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동문학 시장은 불황이에요. 그럼 아동도서 시장은 무엇 때문에 호황이냐? 그림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림책이 그렇게 각광을 받는다면은 동시집도 동화집도 조금 발상 전환을 출판사에서 좀 발상 전환을 가져오면은 그림책처럼 인기 있는 책으로 만들 수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보면은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동시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동시 감상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퇴직한 지 한참 되니까. 예전에 성모학교에서는 이달의 동시라고 그래서 국어교사가 학년별로 매달 동시 한 편을 지정해 줬어요. 그럼 그걸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담임교사는 그걸 애우나 안 애우나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모학교에서 독창적으로 낸 그 방법이 아니고요. 수녀님 한 분이 프랑스에 가셨다가 프랑스에선 그렇게 한대요. 전 프랑스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학교에서 학년별로 시를 지정해 준대요. 그리고 암송을 시킨답니다. 그게 교육과정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인성교육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학교에 돌아오셔가지고 그걸 저희 학교에서 이게 도입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를 읽고 시를 또 감상하고 암송하고 시를 써보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갖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독자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저는 질문해 대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문학회 회원으로 동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 패널 되시는 분하고 주제 발표하신 분 아주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정말 그 감명 깊다고 할까요? 폭넓은 그 여러 가지 그 동시라든가 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참 잘 해주셨는데 제가 동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동시의 그 문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리듬에 대해서 요즘 그 소위 그 리듬하면 내재율, 내재율 그러는데 그 정형률로 쓰는 동시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정형률이 적지만 그래도 그 리듬하고 그 문학 동시문학의 문학성을 높일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것일까 설정할 수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아동문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리듬의 그 방향을 어떤 쪽으로 찾아가야 될지 좀 더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는 정형시든 자유시든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시는 A형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시도 내재적인 운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운문이 다 그 운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는 그 리듬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정영시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그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리듬이 있는 시를 쓰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의 특성이 글을 쓰는 사람의 그 감정을 노래하듯이 쓰는 글이에요. 동시가 글 쓰는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듯이 쓰는 글입니다. 그럼 노래하듯이 쓰려면은 그것이 리듬이 있어야 노래가 되지, 리듬이 없으면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시의 특성이 그러기니까 꼭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동시가 작자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가 향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인 어린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듬이 있는 시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자유시보다는 정형화된 시 쪽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이런 그 정형화된 시는 이렇게 아이들이 읽다 보면은 시 자체에서 그 자기도 모르게 자의적으로 흥이 나고 그냥 한참 읽다 보면 저절로 노래가 되어나는 거예요. 노래가 되어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동시에 참맛이라는 거죠. 그래 아이들에게 그런 그 참맛을 알도록 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리듬이 있는 그런 그 시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잘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박순길 저장님께서 대전 아동문학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못다한 말씀 등으로 마침표 강연을 해주십니다. 네, 그 대전 아동문학이 그 나아갈 방향은 지금처럼 그 회원들의 그 질 높은 작품으로 푸른 메아리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그 좋은 작품이 아동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아서 아이들에게는 심성개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원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제점이라 할까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그 회원수 증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원들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60, 70대 그렇게 작품이 많은데요. 50대도 물론 있습니다만 20, 30, 40대까지 포함시켜서 다양한 계층의 작품을 선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 아이가 우는 집에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전 아동문학을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은 그 회원수 확보도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대전 아동문학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전 아동문학회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대표 작가 박순길 작가님 그리고 패널 작가 세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동문학은 순수한 문학으로 아이에서 노인까지 독자층이 가장 넓은 문학입니다. 오늘 아동문학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작품들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북프롬 대전 제121회 저자의 만남 박순길 대표 저자님의 푸른 메아리 제41집 별이야 별 따라 가자 편을 모두 마칩니다. 진행의 김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